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주제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 라고 스티븐 코비는 말했다고 해요. 스티븐 코비는 누구죠? 일곱 가지 법칙? 성공한 사람들 일곱 가지 법칙? 그거 쓴 사람 같은데,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아무 위험하지 않아. 그럼 그냥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 컴포트 존에서 평안할 때 굉장히 위험한다라는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은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레버리지 세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미룰수록 더 좋다. 그런 일일수록 더 게으르고 의욕 없고 따분해하고 무관심해도 된다. 이러한 후순위 업무에만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무엇 하나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건 단지 놀고 먹지 않을 정도의 활동일 뿐 실상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자아는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속이려고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44페이지를 보면은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네요. 파킨슨의 법칙. 무슨 말일까요? 기억을 하죠. 뒤로도 이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면 이제 주어진 시간, 내가 뭐 한 시간 내 일을 해야지 돼. 이러면 그 일은 한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10시간이 주어지면 10시간 내에 이루어지고요. 한 달이 주어지면 한 달 내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너 뭐를 해야 돼? 라고 하면 내리 딴짓하다가 막 마음만 괴로워하다가 막판에 하는 뭐 이런 거 약간 시작은 했었지만 매짐이 없이 쭉쭉 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은 모든 업무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할 때도 그 시간이 걸리고 저 일을 할 때도 그 시간이 걸리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업무도 동등하진 않아요. 어떤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더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면 그 업무가 당신의 모든 시간을 소모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적절하고 중요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지겠죠. 중요한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우선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낮은 가치 업무는 좀 뒤로 미루는 것이 그냥 미루다 안 해버리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사기 때문에요.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해요. 내가 다 한다는 생각, 그것이 내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 부족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가치가 낮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수익을 배제한 업무는 후순위로 미루라는 거예요. TV 드라마를 보는 거, 식도락, 언쟁, 가십 등 후순위로 미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루를 체크해서 내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많다는 이야기예요. 비전과 가치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피드백을 수용할 때 당신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레버리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구분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을 알려주겠대요. 첫 번째, 궤도를 점검한대요. 그러니까 막 압도감, 혼란, 좌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그랬죠. 압도감, 혼란, 동기 부족을 느끼고 바쁘기만 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핵심 성과 지표를 점검하래.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좀 점검하래요. 그 선택,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언제나 뭐 해야 돼요? 당신의 비전과 같이, 당신이 진짜 원하는 미래, 당신이 진짜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업무가 당신의 가치 기준 목록에 상위에 있고 비전에 다가가게 하고 목표를 실현하게 하는 일이면 그 일을 하라고 그랬죠. 예전에 읽었었던 책, 이제 하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어느 책인지 책 제목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가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저 산 꼭대기의 정상이라고 보고 내가 산 꼭대기 가지 가는 길에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면서 가면 내가 결국은 간다라는 책 읽었던 기억 나죠?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궤도를 점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목적지가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 중에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일이라면 계속 하는데 데려다 주지 않는 일이라면 빨리 제대로 들어오라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인데 그 도달하는 일 중에 힘들고 나를 뭐 너무 곤란스럽게 해. 그래도 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이라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은 쉽고 편한 길을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목표에 도달할 때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를 보고 거기다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능력을 발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곁다리에 있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과 정신을 뺏겨서 결국 여기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일이면 하고 나머지는 좀 위임하는 훈련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목표라는 마약. 마약은 어떻습니까? 자꾸 또 맞고 싶고 또 맞고 싶고 이렇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 우리가 월급이라는 마약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매달 월급을 이제 받으니까 그게 마약에 취해가지고 한 번 월급 받으려고 월급 받는 삶을 살다가 은퇴 후 준비를 안 하면 딱 절단해서 마약 딱 끊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월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월급을 받는 목표에 되게 충실하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이게 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적인 개념은 나를 항상 그 자리에 갖다 놓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갖다 놓게 된다. 마약이라는 뜻이. 음, 이제 여기 목표라는 마약, 그리고 그 환혈과 희열도 느끼게 하잖아요. 그 마약이라는 것이 행복하게도 해주잖아요.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만. 어. 자, 목표라는 마약 뭐예요? 나도 나에게 마약같이 좋게 되는 걸 하나 가지라는 뜻인가 봐요. 잠자리 들기 전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소리내 읽어요. 이것은 실제로 뇌와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아, 좋은 말을 좀 해야겠어요. 어디 잠들기 전에 나쁜 말을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지 않아요? 막 포기하는 말, 좌절하는 말, 막 이렇게 잠자면서 내내 해봐봐요. 이게 기분이 좋은가? 안 좋잖아요. 그냥 잠자면서 무의식과 나의 잠재의식이 맞아, 맞아. 네가 원하는 게 목표의 좌절과 슬픔과 아주 그런 거구나. 응,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잠재의식이 내 이야기를 듣는 거란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영적인 체계에서. 근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나의 삶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밤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계획을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밤새도록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내 의식이 5%라면 잠재의식이 95%인데요. 그 빙산의 일각 같은 그 빙산 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목표인데 잠자리 들기 전 이야기거든요. 계속 이렇게. 무의식은 당신이 잠들었을 때나 일에 몰입할 때도 끊임없이 목표를 되새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내 명령한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길 가다가 답이 뚝 떨어진다라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내가 문제를 갖고 있어. 근데 그걸 계속 고민해.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길 가다 갑자기 이렇게 해야겠어. 라는 생각 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꽤 많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답이 훅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과연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무의식에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이 잠재의식이 내게 솔루션을 준다고 하거든요. 거의 아주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마치 자동차에 관심을 갖거나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로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 기종의 자동차가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계속 고민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한참 많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약국을 운영할 때는요. 어디 놀러 가면 약국밖에 안 보여요. 약국. 저기 목이 좋은가? 저기는 왜 세웠지? 여기는 매출이 얼마 될까? 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게 그거니까. 요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애터미가 있네. 저기 뭐가 있네. 저하고 경쟁 상대는 유사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확내 잠재의식에 세팅되었던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내가 의식 속 아니 무의식 속 내가 의식하고 하는 일 외에도 무의식이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넣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은 잠자리에 들기 전과 깨어난 직후에 평소보다 30%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밤에 이제 목표를 소리내 읽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작업은 뇌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제 뭐 여러분들의 그 각성, 흥분, 집중 등 관여하는 신경을 뇌 망상 활성계라고 한대요. 그래서 당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결과를 즉시 이미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 뇌는 복잡한 보상과 징벌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대요. 우리 뇌는 잘 속는 존재이기도 하면서요. 그 안에서 스스로 보상과 징벌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목표를 성취하잖아요. 뇌는 도파민을 방출한대. 내가 했던 목표를 방출. 도파민이 뭐예요? 예? 마약 같은 기쁜 거잖아. 그렇게 좋다는 거죠. 이런 화학 반응을 만드는 감정적 효과는 집중력과 목표 의식을 고양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거라는 건데 이게 이제 선순환인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밤에 자기 전에 얘기를 했어. 그게 잠새 이제 얘기를 해. 그게 계속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솔루션이 내 마음에 맺혀. 그래서 그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잘 하게 되면은 내가 효과를 봐. 도파민이 생겨. 너무 기뻐. 그럼 아, 나 또 하자. 이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어서 작은 목표들을 이뤄낼수록 점점점 에너지가 생긴다. 이러는 겁니다. 반대로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뇌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표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부정적인 뉴스나 정보, 조잡한 드라마 따위 현혹되어 목표 실력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뭐 하여튼 뭐 부정적인 이야기, 나를 끌어내리는 이야기, 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마 이런 얘기에 무척 많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파민이 공급되지 않아서 공허감, 슬픔, 무기력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주체도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나의 노력이 필요하대요, 안 하대요? 하대요. 이 의식적인 나의 노력이 하나는 뭐였어요? 자기 전에 내 목표를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자는 거라는 거야. 아주 작고 쉬워서. 이 세상은 그래요. 아주 작고 쉬워서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이 전체를 주관하는 큰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요렇게 내 마음과 마인드를 세우고 내가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내가 어떤 것을 에너지를 주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은 향방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이 성공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될 일인 거죠. 당신의 몸은요, 놀랍게도 컴퓨터처럼 생각을 프로그래밍 하기도 하고, 마약 같은 중독성 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근데 그거 못 만들어내니까 마약을 만든 거죠. 마약 같은 중독성 물질을 막 이렇게 너무 막 도파민이 뺑뺑 도는 거야. 그런 거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와 나아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킨슨의 법칙을 전복하는 사례래요. 파킨슨이 뭐라 그랬죠? 어떤 일이건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일하는 거죠. 한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것도 한 달을 주어지면 한 달 동안 일을 하게 된다는 그게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거. 어떤 일도 시간 다 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파킨슨의 법칙을 전복하는 사례 하나 얘기해 주겠대요. 자, 휴가 하루 전날에 일주일치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역파킨슨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역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험 전날? 시험 날 아침?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했었던 것이 그날 막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데 말이죠. 우리는 능력이 정말 10분의 1, 20분의 1 쓰고 산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매일 휴가가 시작되기 전날처럼 산다면 엄청나게 생산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게 이렇게 귀중한 테크닉과 사고 방식을 가르쳐준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 뭐 책 많이 썼잖아요. 그 사람이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집중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아이디어도 그 책으로부터 배웠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어떤 일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은 역 파킨슨의 법칙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간을 딱 제약을 두잖아요. 그럼 그 시간 내에 반드시 해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무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뇌 3% 쓰고 죽는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2%만 늘려도 천재 소리 듣고요. 10% 늘리면 인류의
수레바퀴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어떤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제 당신은 높은 가치 업무와 당신의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연결되도록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해서 당신의 비전에 더 가까운 일이 가치 목록의 맨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리고 당신의 우선순위를 집중적으로 뭐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잠자리 들기 전 깨어나자마자 목표를 상기하고 매일 휴가 전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일 떠날 거야. 오늘 다 해봐야 되라는 거죠. 너무 힘든 삶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쓴 에너지에 비하면 한 개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 레버리지 저자는 당신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다 여러분의 몫이겠죠? 저 해봐야겠어요. 자기 전에 무얼 할 거야. 반드시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리장 갈 거야. 아침에 일어나도 리장 갈 거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장. 부의 진입로. 드디어 부의 진입로.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 배움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되다. 존 F 케네디가 한 말이랍니다. 자유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죠. 음. 자, 여기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변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만날 수 있죠.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에 선별해 참가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자선음악회, 골프클럽, 고급 헬스클럽, 요트클럽, 보트 전시회, 부동산 박람회 등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곳은 수없이 많죠.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살고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질문하고 끈질하게 질문하라. 그들은 의례적인 일상 습관 행동을 분석하라. 그들이 이미 레버리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블 레버리지를 얻어라. 한때 당신이 우상이었던 사람을 동료,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왜 달라지는 걸까요? 왜 달라지는 걸까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면 기죽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저자는.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없다. 당신의 능력은 은행에 예금한 돈의 액수가 아니다. 네트워크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당신이 부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면 돈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 전략과 비전만 있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전하라. 당신의 네트워킹 기술이 곧 재정을 지원받고 이체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저자가 아는 모든 성공한 기업가나 운동선수는 모두 코치와 멘토를 가지고 있죠. 우리 앞에 코치 멘토 가질 거에 관한 이야기, 그 단락도 읽어봤죠? 자, 대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당신을 앞서간 누군가는 이미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냈죠. 혹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책을 읽고 연구할 수도 있죠. 이 저자가 지난 10년 동안 실천한 귀중한 취미는 전기와 자서전 읽기래요.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각 분야 리더들의 뭘 배웠어요? 정신, 행동, 생활, 전략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대요. 이건 우리가 모두 배워야 될 것이죠. 앞서간 성공자들의 정신, 그 행동, 생활,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길이 쉽기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못한 것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정신, 행동, 생활 전략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로부터 배워야 되니까 내 옷으로 그걸 입혀줄 수 있는 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있어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늘 함께 있어야지. 그래서 잠깐만 잊어버리려고 하면 다시 배우고 이런 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 중 그가 죽기 직전에 빌 게이츠와 나눈 대화의 한 구절처럼 당신은 위대한 사람들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들을 몰래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정신, 행동, 생활, 전략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저는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븐 코비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날 수가 없는데요. 자, 다음 단락에 해답이 나오네요. 책을 읽는 건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것과도 같다. 직접 만나서 경험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요. 여러분 주변에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서 동료와 멘토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의 핵심 결과 영역의 하나로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열심히 일하지만 말고 여러분보다 앞서 나간 그 누군가와 그의 방법, 그의 생각, 그의 태도를 배우려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시간이 방법이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옆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도 그랬다. 만약 자기가 18살짜리 알았다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스터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네요. 자, 마스터마인드라는 그룹이 있대요. 자기네 하던 그룹 중에 각 분야의 사람들이 능력을 상호 보완하고 통합하면서 서로를 발전시키는 현명한 사람들의 집단이었대요. 만약 이런 집단 속에 자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자기의 비즈니스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도 부동산 하면서 거기에 뭐 건물에 뭐 하는 거 모든 일을 하느라고 죽는 것보다 힘든 삶을 살았다가 고난을 위임함으로써 이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초반부에 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멘토 두지 않았더라면은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도 어딘가에 여기 오른 153페이지에 보면은 멘토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멘토가 돼서 가르쳐 줬을 때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 합니다. 또 이런 회의는 가가지고 세 번째 줄 관찰자가 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말하나 막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 이제 유사한 얘기여가지고 밑에 좀 내려갈게요. 백만장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 토론하는 게 신디게이트라는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때 이때 다 모여가지고 브레인스토밍 같이 막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자기 각자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할 방법들을 고민만 하는데 거기서 답을 얻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마스터마인드 회원들은 모두 훌륭한 친구,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마인드에서 멘토를 만나면 어때요? 내가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그런 멘토가 만나지면 성과는 가속화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되고요. 그 멘토를 따라하려는 내 마음속의 동기가 계속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4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멘토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 더 길고 힘든 여정을 걸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한 일곱 번째 줄 가게 되면 사실 처음에는 비용을 아끼려고 무료로 조언을 얻으려고 했대요. 그러다 멘토 중 한 사람이 공짜 조언은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말로 나를 개면쩍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 수준의 멘토를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능한 높은 수준의 멘토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한 만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멘토를 얻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에 하나다. 여기에 쓰는 비용보다 무지에 쓰는 비용이 더 비쌀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멘토 어떻게 찾냐? 자, 멘토, 당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당신의 발전을 이루어줄 멘토와 롤모델을 탐색하라.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어라. 그들은 당신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훌륭한 후견인이 될 것이다. 명심하라. 현명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은 그들이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멘토. 멘토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죠. 그죠? 네. 저도 멘토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성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따라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멘토는 바뀌죠. 이제 내 능력이 요만할 땐 저 사람만큼 멘토를 따라잡게 해가면서 그 사람 사고방식까지 가지고 오면서 내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의 멘토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만일 이런 상황이 저 멘토는 어떻게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 레벨로 올라갈 것인가를 상상하는 거.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상상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스텝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155페이지 네트워크 마켓 마인드, 네트워크 마인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우리는 어차피 현대 생활은 모든 관계, 모든 사건들이 모두 네트워킹 되어 있어요.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삶이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두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남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훌륭한 사람이 온 걸까요? 훌륭한 사람이 옆에 가다 보니까 자기가 훌륭해서 거꾸로 훌륭한 사람을 당긴 것일까요? 끌어당기는 법칙을 통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자꾸만 슬프고 공허한 생각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올 테니까. 자꾸만 안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만 내 곳에 올 테니까. 그러나 내가 이 환경을 이겨서 극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된다, 나를 믿는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럼 성공할 수 있겠죠. 자, 강한 남편에게는 훌륭한 아내가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죠. 강한 아내 옆에는 훌륭한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가에게는 훌륭한 직원이, 운동선수에는 훌륭한 코치가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동그라미. 인적 네트워크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성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뢰로부터 출발하죠. 그 관계로부터 레버리지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성공은 당신의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조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개인, 운송인, 변호사, 은행 파트너, 에이전시, 건축업자, 비즈니스 고객, 물주, 세무사, 회계사, 전문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조화롭게 관계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모두 세상의 모든 지식 다 갖고 있지 않죠. 지식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지만 내 부족한 나를 가지고도 부족한 모든 사람들을 연합해서 완전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분야이든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겪은 모든 문제와 고통을 먼저 경험하고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비용을 절약한다든지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우겠다면서 내가 다 똥인지 뭐지 된장인지 담가봐야지만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도 되죠. 그러나 시간을 많이 쓰는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본인이 화가였던 시절, 이 사람은 화가였던 시절도 있었나 봐요. 미술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화랑에 가지 않았대요. 다른 화가들 작품 보고 싶지 않았대요. 특별한 화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저 어리석고 무지한 하였대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봤는데 알게 뭐요. 경험을 배울 거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을 추종하지 않은 특별한 내가 되고 싶어서 아무 데도 안 갔대요. 무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타인의 영향력 없이는 영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뮤지션들은 즐겨 듣는 음악에서 영감을 얻게 되고요. 현재 세계 최고 골프 선수라고 불리는 로이 맥길로이는 타이거 우즈에게 영감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독창적인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념 예술과 설치 미술을 우습게 여겼죠. 죽은 동물들을 조각조각 자르는 데미안 헤스트 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화가 중에. 그다음에 침대 위에 물건을 어지럽게 늘어놓는 트레이시 예민 뭐 이런 거 웃음깡스러워 보일 뿐이었대요. 그러나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나는 빈털터리였대요. 지금 내게 전통적인 화가와 현대 화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이제 나중에 나온 특이한 것들 말이죠. 트리시 에미는 자신의 특이한 작품 덕분에 훈장을 받았지만 나는 무명 화가였다. 데미안 허스트는 작품 팔아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나는 3년 동안 무일푼이었다. 그들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여했다는 거죠. 나는 그들 혹은 그들과 비슷한 그들보다 앞서간 많은 화가로부터 배울 수 있었고 배웠어야 했다는 거죠. 당신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동료, 코치, 멘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해야 하며 그것이 최고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불어 당신의 소득 창출 업무 중 많은 부분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레버리지 기본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당신의 일하는 시간의 3분의 1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구축이죠. 자, 그다음에 다음 단락 보면은 열등감이 올라타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아, 난 저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뭐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기분이 초라해지는 나를 느끼면서 아, 나 잘하는 영역에선 뭐죠?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돼야겠어. 이러면서 어디 좀 가격시키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항상 제자리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열등감 위에 올라타라는 말을 합니다. 부자나 탁월한 동료로부터 받는 열등감이나 스트레스는 자칫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더 높은 수준의 도전과 성장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한 자극이다. 물론 뛰어난 사람들이나 부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그 모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중요한 성공 비결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 이거 아세요? 누구더라? 엄청난 부자의 운전기사가 계속 그분 운전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일거수일투족을 배웠고 들었고 알았잖아요. 이제 벌써 마인드가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 물었죠, 부자에게. 근데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하고 싶은 거를 쭉 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한 30개 정도를 냈어요. 그것 중에 반 쳐내고 반 쳐내고 반 쳐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못 쳐내겠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 성공 리스트 중에 포기 리스트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 끝에 그걸 비전 삼아서 성공해서 그 운전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주변에 있으면
가장 혜택 받은 사람은 그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쩌면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면서 스트레스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나더 레벨, 또 다른 데가 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나를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생각을 바꾸든 행동을 바꾸든 태도를 바꾸든 그 바꾸는 것 그 자체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정면으로 맞서서 이겨내야. 근데 누군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이겨냈다는 걸 봤을 때 이기려는 동력이 나오는 거겠잖아요. 그렇게 쭉.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용수철처럼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쭉 끌어당겼다가 아이씨 내가 이러면서 쭉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